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마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시작에 앞서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유명한 사람, 연예인, 혹은 크리에이터들, 이런 사람,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지. 아니면 여자들만 그런 거겠지. 스토킹 피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실 겁니다. 바로 당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일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에는 스토킹과 관련된 법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스토킹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말씀드릴 건데 이 이야기를 함께 잘 들어주시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함께 집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때는 2019년 5월 28일 새벽 6시 20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자신의 집에 귀가하던 한 여성이 CCTV에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렸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 여성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림 상태로 누른 채 가만히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남성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도어락이 닫히는 순간 손을 그곳에 닿으려고 했던 느낌까지 아마 보이실 겁니다. 분명 행동이 이상합니다. 아는 사이였을까요? 아니면 어째서 이 남성은 닫힌 문을 잡고 열려고 행동을 했을까요? 이 잠긴 도어락을 두고 그는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문을 자꾸 열려는 행동. 그리고 그 이후엔 잠시 옆으로 살짝 빠져나오는 듯한 모습. 그 주변에 있는 뭐가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돌아와 문을 열려고 시도를 합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죠. 다시 한번 빠져나와 이번엔 무언가를 줍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찾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더 소름 돋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는 이 이후에 휴대전화 플래시 가지고 거기에 찍혀있는 지문, 즉 비밀번호에 어떻게 지문이 찍혀있는지 같은 걸 비추면서 약 10분 정도 이 공간을 배회하다가 그 이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는 CCTV가 공개된 직후에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그는 30대 조 씨였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당시에 술에 취했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발견을 했고 바로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뒤 원룸까지 한 200m 정도를 따라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자수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법의 망에서 과연 어떤 편차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당초 여러분이 보셨던 이 사건은 경찰에서 이렇게 처음 판단합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었냐면 주거 침입. 강간 미수를 실행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즉 그걸 착수했다라고 이해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법의 허점 때문이었는데 강간 미수 혐의를 제공하려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여진 이 영상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냥 따라왔고 그리고 그 안에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그 이후에 문을 열려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만 적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론이 들끓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겠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미수 혐의라는 걸 적용했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에 따라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분명 큰 사안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신체 접촉은 분명히 없었지만 강간을 하려는 고의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구속영장이 나왔던 겁니다. 더불어 조 씨가 2012년에 이것과 비슷한 사건과 이제 한 가지 행위가 있었던 거죠.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엮이면서 그렇게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오는 7월 11일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은 주거침입에다가 강간 미수 혐의를 갖다 붙였는데 과연 주거침입 이외에 강간 미수 혐의도 1심에서 인정할지 이게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명 말씀드린 대로 강간 미수에 대한 혐의가 폭행과 협박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차이점, 바로 쟁점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7월 2일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지 이 내용을 다음 주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날짜가 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결과도 나와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음에는 주거 침입죄만 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법의 특징이었던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분명히 고의성이 보입니다. 저 문이 만약에 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밖에서 5분,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여기 있던 피해 입었던 분이 뭐 갔나? 별다른 일 없나? 하고 문을 살짝 열었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다들 이런 얘기합니다. 일이 터져야지만 그 다음에서야 얘기를 한다. 이런 내용은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요 근래에 또다시 사건이 한번 발생을 했지요.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사건인데 바로 새벽 5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여성이 귀가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순간 어떤 남성이 따라 들어왔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옵니다. 여기는 비밀번호 알거나 카드키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죠. 남성 B입니다. 그 남성은 뒤로 조심히 다가왔고 그리고 그 뒤에서 함께 이둘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됩니다. 탑승하자마자 여기 있는 여성분은 자신의 층을 눌렀고 남성은 타자마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이상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분은 바로 묻습니다. 몇 층 가세요? 라고. 같은 층에 사는 사람 중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 순간 이 남성은 바로 누릅니다. 그것도 눌렀던 층 한 층 아래였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먼저 내리고 난 뒤 여성분은 느낌이 이상했던 겁니다. 저 남자 여기 사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바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다시 1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을 1층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남성은 분명히 따라갔다라는 의도가 보였고 따라가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자 뭔가 맨정신인 것 같다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려오다가 확인된 거죠. 바로 그 여성은 112에 신고를 했고 남자는 바로 그 현장에서 체포가 됩니다. 근데 바로 체포가 됐을 때 경찰은 너였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건이 발생되기 불과 9시간 전날 18일 저녁에 한 여성을 뒤쫓다가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추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후 경찰이 한 행동은 당연히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연행을 해서 뭔가 조서를 꾸미거나 수사하거나 조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현장에 범칙금 8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주거 침입을 하거나 뚜렷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닌 단순한 뒤쫓아갔던 스토킹 행동만으로는 체포도 할 수 없고 다른 법령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도 무언가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건으로 발생됐다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나타났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나타난 뒤에야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습니다. 스토킹은 여자를 쫓는 남자구나.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통계치를 보게 되면 스토킹과 관련되어 있는 범주가 스토킹이라고 물었을 때 떠오르는 건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 대부분의 성범죄 이렇게만 떠올립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스토킹의 범주를 넓게 한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범주로 생각을 해보면 남자가 피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실제 2014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남성이었던 김 씨는 당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겐 전 여자친구가 있었고 전 여자친구는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집착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핸드폰 번호를 바꿔도 집에다가 핸드폰에다가 어떻게 알아내서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게 됐던 거죠. 어느 정도의 전화였냐면 최대 전화 한 번에 할 때 약 79통, 한 번에 부재중이 그렇게 찍혔던 거죠. 그리고 이게 모르는 번호는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괴롭냐면 자신이 핸드폰을 5대를 개통하고 5대 가지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 이후 집 바깥에서 그 남성의 창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무슨 옷 입었네? 그거 참 예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당시 피해자 남성의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족의 갈등, 더불어 결혼식장까지 나타나 결혼식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행위까지 나타났던 거죠. 되게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법령이 따로 없습니다. 스토킹은 외국에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스토킹 자체는 정의를 인생의 파괴다, 즉 살인 행위와 가깝다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스토킹이란 단어가 스톡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게 뜻 자체가 원래는 몰래 접근하다, 미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2번 이상 자꾸 누군가한테 이상한 메시지가 오거나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선물이 오거나 혹은 내가 가는 어느 행동마다 다른 어떤 이상한 사람의 행동이 보이거나 혹은 나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바로 이게 스토킹 피해입니다. 외국에서는 스토킹 관련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형입니다. 최대 징역 10년 행위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느낌도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단순히 따라오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징역 10년을 때린다고? 우리나라는 사회 정서상으로 봤을 때 그냥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가 갈 길 갔던 것 뿐인데 그거 가지고 만약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라고? 이것도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어떻게 보면 반발 같은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국에는 스토킹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잘 정착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스토킹이란 말이 뉴스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만을 준 거지 실제로는 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스토킹을 당한 사람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그게 어느 정도 범주까지 가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스토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범죄학 일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에 스토킹 파트가 따로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존재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신고를 못하는 거죠. 일단 스토킹이란 부분에 걸리게 되면 피해자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던졌을 때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나?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토킹이 걸리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 권한이 딱 2가지만 남게 된다고 외국 범죄학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살한다. 하나는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 된다. 이 이유가 뭐냐면 항상 뭔가 머리털이 이렇게 쭈뼛쭈뼛 서는 느낌, 그리고 엄청난 공포, 분노도 느끼며 두려움도 느끼는 이런 감정을
계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나를 계속적으로 감시하는 느낌이 들 때의 감정 상태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토킹이 아니더라도 뭐가 당장 내일 급한 게 있는데 내가 준비를 안 했을 때 불안감, 두려움. 근데 이런 느낌이 매분 1일, 그리고 1시간, 매분 매 초마다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는 사람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혹은 어딘가 놀러 갈 수 있을까요? 혹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공부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공무원 시험이라던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게 다 깨집니다.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스토킹이라는 거에 걸리게 되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스토킹에 걸리게 되면 결혼 생활 관계까지 모두 파괴하는데, 예를 들면 배우자가 피해를 입거나 혹은 자녀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요. 근데 이제 입장을 또 바꾸겠습니다. 내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스토킹 피해자가 됩니다. 그 아이에게 되게 좋은 환경을 제시해줘도, 좋은 교육을 시켜줘도 이 아이는 그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렇게 가정 하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스토킹 피해가 나다라고 했을 때 나 혼자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입는 피해, 또 하나 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아이가 피해를 받아도 똑같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감정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정, 한 집안, 한 사람이 모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요. 여러분 혹시 스토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스토킹에 대한 동기를 저 외부에 있는 범죄학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토킹 동기가 총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외국 범죄학이죠. 첫 번째는 바로 거절 형태입니다. 거절이라는 게 뭐냐면 가까이 지내던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 동료일 수도 있는데 관계가 끊어지면서 생기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스토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관계를 다시 맺고 싶은 마음인데 단순히 맺고 싶다 해서 끝나면 좋은 관계로 끝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복수라는 게 함께 들어옵니다. 너가 날 그렇게 했다고? 나 너랑 잘 지내고 싶긴 한데 너만 편하게 지내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희가 이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스토킹에 대한 부분에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기준점을 약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와 깨졌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 나랑 오해 있었던 것 같아. 나 근데 너랑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시 잘 얘기해보고 지내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번 오고 넌 어때? 상대방에 배려하고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스토킹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고 집착하면서 연락을 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거절로 인한 형태의 스토킹 범죄행위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문제죠. 그 상대방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상실, 좌절, 분노, 질투 이런 게 있다라는 느낌이 온다면 이건 분명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아는 우리 외부에 알려져 있는 스토킹 범죄 행위 중 두 번째가 바로 성관계형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라고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거부가 되면서 스토킹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정신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신분열증 같은 형태가 있어서 극도의 광기, 극도의 집착을 보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상한 환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 스토킹 범죄에서 이 형태가 진짜 위험한 형태입니다. 잘못하면 살인까지 가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해서 어떤 이성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이라는 걸 어필하면서, 그리고 약간 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거에 아주 좀 심도 있게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 병적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무능형입니다. 무능력하다는 게 뭐냐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지적인 부분 혹은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형태가 좀 떨어져서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나보다 좀 뛰어나다, 나보다 대단해 보인다 라고 느껴지는 상대인데 그 상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스토킹입니다. 대부분 약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와도 관련된 문제라 연예인을 스토킹할 때 나오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 대한 범주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나 정도면 저 사람이 날 따라와 주겠지. 저 사람이 아무리 연예인이고 유명한 사람이어도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따라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어느 정도 사회적인 감정적인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인 거죠.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함께하는 겁니다. 물론 이 형태가 위에서 얘기했던 성관계형과는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성관계형은 딱 한 사람을 타겟팅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면 내 욕구를 채워준다. 그런데 무능형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걸쳐서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한테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저희가 알기로도 저희도 제보를 많이 받지만 이 무능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도 사실 BJ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분들도 많이 있고요. 연락이 오면 어떻게 보면 상호적으로 바로 채팅이라는 시스템을 통하거나 쪽지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접촉할 수 있다는 것, 혹은 상대방이 어디 나가 있다, 어디 위치에 있다는 걸 알면서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 나 정도면 충분히 네가 날 봤을 때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오는 유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번째가 보복형입니다. 이 보복형은 뭐냐면 단순하게 상대방에게 공격하고 싶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즉 넌 놀래야 돼.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의 스토킹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일 위험한 것, 바로 공격입니다. 스토킹의 목적이 공격인 형태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가 뭐냐면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조종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스토킹 유형입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도 행동이 되게 특이한 패턴으로 분류가 되는데 신고해도 어떻게 안 되니까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아니면 이사를 갑니다. 아니면 점점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혹은 스토커,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나한테 그만해주세요.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공격형의 스토커는 분명 상대방을 통제한다고 믿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면 성공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더 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언가 더 공격하기 위해 계획을 짜게 되고 점점 성도착증 같은 형태를 나타내며 위에 나왔던 형태들보다는 성범죄 전력이 있을 사람이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외국에서 알려져 있는 범죄학에 나온 스토킹 유형의 동기 5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 이런 피해를 느끼고 있다, 당하고 있다,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가 5가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난 5가지 중에 뭐 무능형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 아니요. 무능형이 공격형으로 이제 뭔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도 누군가가 뒤를 쫓는 건 범죄 행위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즉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경찰이 잘못하는 게 아니죠. 경찰의 입장에서도 수사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겁니다. 물질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도 조사할 법이 빨리 확립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자문을 구했던 그동안의 범죄 쪽, 사건 쪽, 프로파일러 분들, 전직 형사분들, 검찰분들, 변호사분들 이런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은 사회가 정말 많이 진화했고 발전했고 문화도 많이 늘었다. 그런데 그에 뒷받침될 범죄 행위의 다양성에 대해서 범죄가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세분화되지 못했고 더 발전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스토킹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3년 차로 알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누군가는 이 범죄의 피해에 노출될 수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일이 터져야지만 그때서야 수습을 하고 그때서야 수사하는 게 맞을까요? 조속히
법이 통과되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러니까 성이 스토킹 이러면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뭐 여성, 피해는 여성, 가해는 남성, 그리고 성범죄 이렇게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범주는 되게 넓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범주가 단순한 건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히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뭐 CCTV 영상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전에 있었던 대학가죠. 이게 이제 여장을 한 남자 이렇게 해서 쫓아갔던 것,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딴 집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쫓아 들어가려고 하다 실패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체에 대한 범주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보신 지금 방금 그 영상 있죠? 움짤로 나왔던 그 영상, 그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예요. 여론을 탔냐 안 탔냐예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거는 다들 기억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여론을 타게 되면 그만큼 뭐 그냥 더 일이 커지게, 그리고 법령에 다른 게 더 들어가는 것,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저는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 내용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제대로 뭔가 법령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론을 탔을 때 더 세게 내렸던 거고, 그게 아니고 묻혀 지나간 것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신고를 해도 그거 어떻게 처벌 안 되는데요? 라는 얘기만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피해자가 꼭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고, 남성 같은 경우도 나 어디서 스토킹 당하는 것 같아 라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야, 너가 스토킹을 당해? 야, 부러운데? 이런 입장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남자가 스토킹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네가? 이런 느낌이거나, 에이 뭘 그게 뭐 어떻다고 좋겠네, 이런 식의 반응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신고를 해도 답도 없고 뭐 처리가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많이 그동안 생겨왔던 거죠. 근데 외국 법이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학이라는 거 안에서 스토킹이라는 게 아예 있다라는 걸 보면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거에 묻지마 범죄라는 게 없었다라는 것처럼, 근데 그게 생기면서 이제 또 하나의 범죄학이 안에 들어갔죠. 그런 게 있는 것처럼이에요. 그런 것처럼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법령이 빨리 처리가 되고, 분명히 외국은 중범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간 미수라든가 이런 범죄에 대한 게 좀 더 넓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너무 단순하게 지나가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들 똑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가정, 한 집안 이런 걸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고 되게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처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나오는 얘기에서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인 거죠.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 상대방은 거부하고 있지만 자신의 감정으로만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그러니까 그 범주가 매우 심한 형태, 그러니까 그 범죄에 대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면식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비면식이면 그냥 쫓아가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중형이 선고가 되고 법령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스토킹 범죄의 끝은 정말 큰 범죄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러니까 이걸 막지 못하면 굉장히 다 범행 자체가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극단적인 범죄 행위 결론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고, 이걸 이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주를 좀 더 넓히고
세부적으로 판단해야겠죠. 당연히 이 법령이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도 있을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생각을 단순하게 해봤을 때도 아니 그냥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한 행동인데 이 사람이 신고했다 라는 거 하나만으로 만약에 뭐 스토킹법에 걸려서 뭐 중형이 선고되거나 이러면 진짜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범주라든가 이런 게 법을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분명한 건 극단적인 경우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분명히 돼야 되지만 애매모호한 부분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외국의 사례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범죄학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는 법령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좀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